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앞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한 경우엔 영업정지 처분과 집합금지 명령도 내려집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부산시와 전주시가 잇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습니다. 정부는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역별로 추가 상향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남미에선 칠레와 볼리비아 등 일부 국가들이 잇따라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남반구인 남미는 날씨가 점점 쌀쌀해져 지난해보다 더 심각한 유행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우치 미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미국은 이미 다른 여러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접종 6개월 후에도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찌릿찌릿한 정전기 현상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텐데요. 정전기는 왜,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잠시 뒤 궁금한 S에서 정전기 탄생의 비화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앞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이용자와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이용 인원과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한 경우엔 영업정지 처분과 집합금지 명령도 내려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한 달간 방역수칙 위반 건수 중 75%에 경고 및 계도 처분이 내려져 무관용 원칙 적용이 미흡했다며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지자체별로 처분 조치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관련 법을 개정해 오는 16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적용할 방침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부산 지역 거리두기가 오는 11일 자정까지 2단계로 격상됩니다. 단계 조정에 따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됩니다. 종교활동의 경우는 좌석수 20% 이내로 제한되고 등교 수업은 밀집도 3분의 1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부산시는 최근 확진 환자가 늘면서 병상이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해 운영을 중단했던 제3생활치료센터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미나리 공동수학장과 사우나 등을 중심으로 지역 전파가 잇따른 전북 전주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더 위험한 상황이 닥치기 전에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오는 15일까지 2주 동안 유흥업소와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점과 노래방 등 중점 관리 시설의 영업시간을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사흘 연속 500명대 확산 규모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추이에 따라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환자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비수도권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나 몇몇 지자체가 이미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했는데 이외에도 최근 환자가 잇따르는 곳을 중심으로 추가 상향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현재 단계를 유지하면서 확산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뒤 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4차 유행이 아닌지 우려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에는 500명에서 600명을 오가다 며칠 뒤 1000명대로 진입했었고 2월 중순에는 500명 후반까지 갔다가 다시 300명에서 400명대로 돌아선 만큼 아직은 어디에 해당할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세균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오랫동안 400명대에서 정체돼 있다가 이번 주 들어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19가 4차 유행에 초입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정도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90여 건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사례도 100여 건이나 확인되고 있어
각별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4차 유행의 단초가 되지 않도록 이제는 해외 유입 차단뿐만 아니라 전국적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틀에 걸쳐 4.7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가 가능하지만 자가격리자는 할 수 없는데요. 투표와 관련된 방역 수칙들 이향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전투표 시간은 이틀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오는 7일 본투표보다 마감 시간은 2시간 빠릅니다. 확진자는 거소투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우편으로 한 표를 행사하는 거소투표는 지난달 20일까지 이미 별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한해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서울 5곳, 부산 1곳의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4월 3일에 운영합니다. 해당 생활치료센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의료 지원 인력도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자가격리자도 거소투표 신청을 했다면 가능하지만 사전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는 7일 본투표만 가능한데 전날 오후 6시까지 격리전담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외출 직전까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어야 하고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저녁 8시 이후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동차나 도보로 오후 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을 하셔야 되고요.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8시 이후 임시기표소로 이동해서 투표를 하시게 됩니다. 투표할 때는 누구나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혹시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해 손 소독 뒤 비닐장갑을 쓰고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일명 쥐어짜는 주사기와 1, 2차 접종 간격 확대를 통해 2분기에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각국이 백신 전쟁을 벌이면서 수급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데다 국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1차 접종을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정례 브리핑에서 접종 대상자별 백신 종류와 접종 시기 및 방법 등을 보완한 예방접종 2분기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을 8주에서 12주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국산 최소 잔여량 주사기를 이용해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 대학 입시 등으로 우선 접종 필요성이 제기돼 온 고교 3학년 학생과 교사에 대해서도 2분기에 접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화이자 백신 잔여 물량을 접종받게 되는데 구체적인 접종 시기는 학사 일정과 백신 수급 일정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추진단은 2분기 내 도입이 확정된 백신 물량은 총 769만 8,500명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화이자사와 개별 계약으로 도입되는 백신이 314만 8,500명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별 계약 물량이 455만 명분입니다. 남미 곳곳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서 다시 국경을 걸어 잠그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남미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문석 기자입니다. 칠레는 이미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1회 이상 백신을 맞았을 정도로 백신 접종의 모범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들어 일일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웃돌고 중환자 입원 병상도 95% 이상 찰 정도로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칠레 정부는 확산세를 잡기 위해 오는 5일부터 이달 말까지 국경을 닫기로 했습니다. Se restringen los viajes al extranjero por todo el mes de abril, tanto para ciudadanos chilenos como extranjeros residentes en nuestro país. 볼리비아도 이웃 브라질과의 육로 국경을 최소 일주일간 닫기로 했습니다. 브라질과의 국경 지역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미 지난 29일부터 육로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브라질과 칠레, 멕시코에서 오는 항공기의 운항도 중단하고 있습니다. 남미 대부분의 나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고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가 폭넓게 퍼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브라질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6만 7천 명에 이르는 사람이 숨졌습니다.
종전 최다인 지난해 7월에 3만 2천 명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시신을 안치할 자리도 없어 공동묘지에 오래된 묘를 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반구의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 데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면서 남미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심각한 유행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파우치 소장은 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할지 묻는 말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보건당국이 백신을 승인하더라도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전반적인 느낌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은 다른 여러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없더라도 모든 미국 인구를 접종할 수 있다며 심지어 이번 가을 추가 접종을 하기에도 충분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파우치 소장은 반드시 그렇다고 확실하게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접종 6개월 후에도 높은 예방 효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 1일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지난해 실시했던 3상 참여자 46,307명을 상대로 백신 효능의 지속력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이자는 3상 참여자 가운데 지난달 13일까지 모두 927건의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확인했으며 백신을 맞은 집단에서는 77건으로 예방 효과가 91.3%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12,000명가량은 최소 6개월 전에 2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파악돼 6개월간 예방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임상 결과에 대해 백신의 전체적인 효능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화이자는 이르면 이번 달 초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백신 정식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화이자는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진행한 시험에서 백신 예방 효과가 100%로 나타나 현지에서 크게 퍼진 변이에도 효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일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기원조사 보고서와 관련해 후속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후속 평가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세한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해당 작업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WHO는 지난달 30일,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10일까지 중국 우한에서 진행된 바이러스의 기원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일 5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현재 상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 하루 55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닷새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흘 연속 5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정부도 4차 유행 초입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유행 때보다 국민 피로감도 큰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것부터 어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근 재확산 양상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이 재확산 양상의 원인은 크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동안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그 여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일례로 물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의 입장, 경제적인 입장을 떠나서 방역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 부산 유흥업소 관련 집단 감염 사례 같은 경우에 유흥업소는 한동안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면서 영업을 하지 못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이러한 영업 제한 조치가 완화가 되면서 다시금 이렇게 고위험 시설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 유흥업소 관련 집단 감염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비단 이러한 부산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양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확산 조짐은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재확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책은 당연히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다른 이유로는 변이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전파를 시작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실제 그 재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인과관계를 밝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재확산보다도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고 그런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보이게 되면 방역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대폭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3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확진자가 폭증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당연히 지역사 내에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을 시작한 거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급속한 속도로 전파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방역 당국에서는 국내 지역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의 변이 바이러스의 소리 없는 전파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 변이 바이러스 분석에 있어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 때문에도 있지만 실제로 이 부분을 파악하기에 인력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속히 대처할 여력이 현재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인과관계는 반드시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영향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검증은 안 됐지만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빈틈없이 대비해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스스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 활용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자가진단키트는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도입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자가진단키트는 만일 실제 적용을 하게 되면 보다 많은 감염자를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음성, 즉 감염자인데도 음성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감염 상태에서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안심하고 실제로 가족이나 지인과 같이 밀접 접촉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가족이나 지인 간 전파를 가속화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자가진단키트의 대표적인 역효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럼 자가진단키트가 유상이냐 무상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유상이면 가계의 부담은 그만큼 상당히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무상이면 그동안 코로나19로 들어간 정부의 방역 관련 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일 텐데 실제로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조차도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어떤 재정 부담이 상당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가진단키트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 있겠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해외 사례는 국내보다 더 심각해 보입니다. 특히 유럽의 상황이 심각한 모습인데요. 변이 바이러스 확산 탓이라고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 가지는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서 일부 국가들은 대표적으로 미국과 같은 나라는 백신 접종자들이 완화된 개인 방역 수칙 하에서 타인을 만날 수 있게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백신은 앞서도 앵커께서 멘트를 하신 것처럼 일부 연구 결과들은 100% 예방 효과를 보인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코로나19 백신은 100% 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자들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접종자로부터 미접종자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트로이 목마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이러한 부분도 현재 유럽에서 재확산하는 거에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백신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급속하게 전파가 이루어진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트로이 목마 효과랑 연계지으면 기존 바이러스보다는 변이 바이러스에서 트로이 목마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백신 접종자의 트로이 목마 효과 때문에 이쪽에서의 그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백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백신 수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애초 도입 대상이 아니었던 러시아나 중국산 백신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떤가요? 러시아 백신은 과거에 러시아 백신 도입
관련 이슈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일단 러시아 백신의 국내 도입 여부를 떠나서 일단 사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유효성이나 안전성 부분을 검증해 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네. 과거에 러시아 백신 자체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검증 안 되고 상용화가 된 부분,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증, 그러니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상황이 급박할 때 검증을 하게 되면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좀 미리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중국 백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국 백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중국 백신의 대표적인 게 시노백하고 시노팜 백신이거든요. 네. 얘네들은 사백신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백신, 그러니까 시노백이나 시노팜에서 중국 백신을 제조할 때 어떠한 방식, 어떠한 절차들을 통해서 백신이 제조되고 있는지 요 실제 제조 현장을 조사해 볼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사백신을 만들 때 공장 자체를 거대한 그 생물안전 3등급 시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라는 개인적인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 검증이 필요하고, 덧붙여서 이러한 논란이 있는 뭐 러시아나 중국 백신의 국내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과학적인 유효성이나 안전성 검증을 떠나서 과거에 큰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실제로 국내에 도입됐을 때 과연 국민들께서 맞으려고 할 거냐. 지금 현재 백신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러한 중국이나 러시아 백신이 함께 도입이 되면 다른 백신들과 동반해서 백신 수용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여유를 두고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생성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WHO와 유럽의약품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생성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혈전증 사례가 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죠. 유럽의약청이 오는 9일 추가 분석 결과를 내놓겠다고는 했는데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뭐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혈전증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평균 인구 10만 명당 100명 정도로 흔히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네. 물론 이번 프랑스 사례처럼 20대의 젊은 층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그리고 혈전이 생성된 케이스가 발생은 했습니다만 임상 사례만 가지고는 백신과 이러한 사망 사례의 인과성을 밝히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일날 추가 분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존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이 원인이 아니라는 결과가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긴 정체기 끝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 모두가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은 가상화폐 광풍 속 거래소 난립의 부작용을 연속 보도했는데요. 보도 이후 일부 거래소는 해킹에 대비한 보완책을 마련했고 정부는 거래소 점검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전국의 지방경찰청을 동원해서 관련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YTN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 피해와 함께 거래소의 미흡한 보안 의식을 지적했습니다. 거래소의 다소 부족한 보안 의식 속에 가상화폐 계정이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소 측은 고객 신고가 있기 전까지 해킹 피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해커의 자산 탈취 수법이 정상 거래로 교묘하게 위장됐기 때문입니다. 해커는 먼저 자신의 계정으로 거래가 드문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시세 대비 60배 넘는 가격에 다시 매도를 걸어두었습니다. 이후 해킹을 통해 빼앗은 계정을 통해 앞서 자신이 걸어둔 매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빼냈습니다. YTN 보도 이후 거래소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거래소 측은 먼저 시세보다 수십 배 이상 차이 나는 이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거래 체결 전 고객에게 유의사항을 알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십 배 이상 거래가 일어날 경우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해당 투자자한테 유의사항을 또 회원가입 시 보안 인증 수준을 높이고 고객이 로그인할 때도 비밀번호 외에 별도의 인증 장치를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거래소의 취약점 점검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좀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외부에서 좀 해킹 공격도 좀 해보고. 해킹 피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YTN 보도 이후 전국 경찰서의 피해 접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가 서울, 경기, 제주, 경남 등 전국에 퍼져 있는 만큼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청 차원에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만간 강제 수사 전환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정부가 물가 오름폭 상승에 대비해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학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책점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물가 부담을 살피고 청년과 여성 일자리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2분기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 원자재 등 분야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경안 통과를 계기로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 등 고용과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1.5% 올랐습니다. 작황부진과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에 농축수산물 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올라 공업제품 물가도 1년 만에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이 13.7% 올랐고 공업제품과 서비스 가격은 각각 0.7%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파 가격이 305.8%, 사과는 55.3%, 달걀은 39.6% 올랐습니다. 또 쌀은 13.1%, 국산 쇠고기는 11.5%가 상승하는 등 서민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집세는 한 해 전보다 1.0% 올랐는데 전세와 월세 상승률은 각각 1.4%, 0.6%를 기록했습니다. 월세는 2014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인 게임과 클래식이 만났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실상 하늘길이 막힌 요즘 비행기 탑승을 통해 시각과 청각에 대한 이색적인 경험을 해보는 체험극도 열렸습니다. 김상우 기자가 전합니다. 매달 1억 명 이상이 플레이하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이른바 롤. 롤의 다양한 인물의 이야기가 쥐자의 손끝에 따른 선율과 함께 전개됩니다. 일반 음악회와는 달리 관객의 60%가량이 남성, 객석에서도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마치 롤 게임을 하듯 공연의 쌍방향으로 참여합니다. 게임의 이야기를 오케스트라와 합창, 국악 등 다양하고 웅장한 음악으로 풀어냈습니다. 모두가 첫 시도를 해보다 보니까 모두가 정답이 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정답이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탑승해 주신 승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잉 737 비행기 내부가 공연장으로 변했습니다. 입체 음향 헤드폰을 쓰면 공연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에 갇히고 잠깐 빛이 보일 뿐 비행 내내 깜깜합니다. 바닥이 흔들리고 엔진 소리도 커지고 아기 우는 소리 등 비명도 들립니다. 시각의 예단을 차단하는 어둠 속에서 청각의 강력한 힘을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륙부터 착륙까지 현실과 비현실을 넘나드는 30분간의 이색 체험입니다. We tend to attach sounds to the image. There's like this hierarchy of perceptions. We had the idea to put audiences in total darkness. 실제 참여하고 체험하는 이색 작품이 속속 무대에 올라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공연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특히 산불 발생 확률을 높이는 이상 고온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산림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정선의 한 인가 뒷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강원도 양구에도 산불이 났습니다.
영동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며 산불을 키웠습니다. 정선 산불은 바로 진화됐지만 양구 산불은 이틀간 이어졌습니다. 올해 2월은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해 피해가 무척 컸습니다. 3월에는 주말마다 단비가 내리면서 산불 횟수와 면적이 크게 줄었지만 이번처럼 산발적인 산불이 계속됐습니다. 4월에는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이 20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고온 현상이 일찍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시기적으로 강풍이 자주 부는 데다 산을 찾는 사람이 크게 느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 비가 와도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특히 4월에는 바람도 강하고 봄꽃이 피면서 산을 찾는 사람도 큰 폭으로 늘어 산불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신임 산림청장이 취임식을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고 이어 전국 산불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벌써 올해 들어와서 600헥타르가 넘은 피해를 봤고요. 예년에 비해서 15% 넘게 이렇게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우 긴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많은 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맑은 날씨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철저한 경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인두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화성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파견된 인사이트-5가 지난달 7일과 18일 케르베로스 포사이 지역에서 규모 3.3과 3.1의 강한 진동을 측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앞서 규모 3.6과 3.5의 진동도 탐지된 바 있는데 나사는 이들 4건이 2018년 11월 인사이트-5가 화성에 착륙한 뒤 포착한 500여 건의 진동 중 화성 내부 구조를 파악할 가장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는 포착한 기록들을 통해 내부 멘틀과 핵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지구와 같은 지각판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진동을 일으킬 수 있는 화산처럼 활동하는 지역이 있으며 케르베로스 포사이에서 기록된 2건의 진동은 이곳이 화성 지진 활동의 중심이라는 추정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요즘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마스크만큼이나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 손소독제인데요. 네. 이제는 뭐 생활 필수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사용자가 늘면서 그에 따른 사고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손소독제 관련 피해 사례가 모두 69건이었는데요. 1년 전보다 무려 17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이 가장 많이 일어난 사고는 눈 손상을 입는 안구 관련 사고였는데요. 이 손소독제는 알코올이 60% 이상 고농도로 응축돼 있어서 눈에 닿으면 각막 손상과 같은 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키가 작은 어린이들의 경우는 엘리베이터나 뭐 식당 등에 있는 손소독제를 쓰려다가 눈에 튀는 사고가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만일 이 손소독제가 눈에 들어갔을 때는 절대 비비거나 만지면 안 되고요. 얼굴을 옆으로 기울여서 이 소독제가 들어간 방향으로 생리식염수나 물을 부드럽게 흘려보낸 뒤에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예. 이 밖에도 뭐 커피 전문점에서 이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오인을 해서 음료에 타 마신다거나 또 이 포 형태로 된 손소독제를 젤리로 착각해서 섭취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에게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뭐 이번에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생활 속 제품에 관한 소식인데요. 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합성 가죽 소재의 소파 많이 사용들 하실 텐데 네. 이 시중에 파는 합성 가죽 소파에서 이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이 한국소비자원이 가장 많이 팔리는 합성 가죽 소파 19개 제품을 살펴봤더니 이 가운데 무려 16개 제품에서 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같은 유해 물질이 나왔는데요. 예. 특히 이 피부와 직접 닿는 이 방석 부위에서 이 물질이 유럽연합 허용 기준의 최대 325배까지 검출이 됐습니다. 네. 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이 아토피나 천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 간이나 신장, 또 생식기 등의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소파가 피부에 직접 닿는 경우가 많은 그런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
안전 기준조차 없다는 점인데요. 예. 이 유럽연합의 경우는 소파를 포함해서 피부와 닿는 모든 품목에 유해물질 안전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이런 안전 기준이 좀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소파는 우리가 오랜 시간 머무는 가구잖아요. 그런데 안전 기준조차 없었다니 놀라운데요. 서둘러서 마련해야겠습니다. 3위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이죠? 네, 이 전 세계적으로 또 이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의 증가세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6만 5천여 명에 달하면서 일주일 만에 22%나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항공 이용객의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난달에 봄방학을 맞아서 이 미국 내 휴양객들이 대거 이동을 하면서 팬데믹 이후에 1년 만에 공항 이용객이 최다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또 이 3월 한 달 중에 이 3월 가운데서 26일이 하루 여행객이 이 1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를 하면 이 이용객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승객들이 지역을 넘나들게 되면서 미국 내의 바이러스 전파를 가속화한다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이 미국 항공사들이 방역 수칙을 조금씩 완화한다는 건데요. 탑승객이 늘면서 좌석 간 거리 확보를 위해서 줄였던 이런 정원을 좀 더 늘리기도 하고요. 또 이 간식과 음료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곳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업계는 사실 뭐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좀 더 경각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 더 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반가운 소식이 잇따라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된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 이 한 번만 맞아도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8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두 차례 맞은 뒤에는 이런 예방 효과가 90%로 높아졌는데 2차 접종을 완료하고 나면 6개월이 지나도 이 효과가 90%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국내에서도 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넘어가면서 이런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 7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1차 접종을 한 경우에 86%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이 76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한 달 동안 이 가운데 한 104명 정도의 감염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예. 백신 접종자 중에서는 이 한 달 동안 감염자가 57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항체가 생기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인 2주 정도를 제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감염자가 결과적으로 15명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89명, 즉 86% 정도의 감염을 예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를 두고 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뭐 물론 가장 좋고 중요하지만 우선은 이 1차 접종이라도 좀 더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렇게 백신 예방 효과가 입증됐다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맞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번 주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소식도 백신 물량 관련 소식이었죠. 네, 맞습니다. 뭐 이번 주에 이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이 국내에 추가로 들어오면서 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 화이자 백신이 모두 50만 명이 2회씩 맞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 확보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 5월까지는 137만 5천 명분이 더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 백신 물량에 대한 불안감은 떨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정부가 2분기에 화이자 백신을 380몇 명한테 접종할 거다 이렇게 밝혔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물량은 모두 207만 5천 명분 정도에 불과한데요. 네. 화이자는 접종 간격이 3주로 다른 백신보다 짧기 때문에 2회 접종분을 미리 당겼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백신이 2분기에 770만 명에게 접종하기로 돼 있었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물량은 21만 5천 명뿐이고요. 코백스가 3, 4월에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 가운데 84만 명분의 이 도입이 미뤄지면서 우리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 개별 계약한 물량도 2분기 내 도입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얀센 백신 같은 경우도 5월에 50만 명분 공급을 약속을 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이후 추가 도입 계획이 아직은 없고요. 또 이 모더나 백신의 경우는 미국 내 공급이 우선이기 때문에 수출 물량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4차 유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확보에 좀 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백신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은 느슨해진 긴장감을 다시 조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국민 눈높이에 흡족한 수준의 5G 서비스가 아직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차관은 5G 플러스 정책협의체 전체 회의에서 5G 상용화 2주년 성과를 평가하면서 현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글로벌 수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올해 1월 수립한 추진 계획을 토대로 5G 전국망 조기 구축과 5G 융합 서비스 활성화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트레스가 탈모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모낭 줄기세포의 재생을 장기간 멈추게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또 스트레스 신호가 모낭 줄기세포에 전달되는 경로와 더불어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원리도 찾았다면서 탈모 치료법 개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정책 방향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기가 출범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위원은 8명으로 부의장으로 1기부터 부의장을 맡아온 염한웅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가 연임합니다. 새로 출범한 4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탄소 중립과 공공 R&D, 여성 과학기술 인력 지원 등 주요 과학기술계 현안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카이스트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4개 과학기술원에 중소기업 연구개발 공유센터가 오는 6일 문을 엽니다. 중소기업 R&D 공유센터는 4대 과기원이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센터에서는 첨단 소재와 바이오 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 등 6개 분야에서 전략기술 발굴과 기술 이전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인류의 발전을 이끈 과학의 발견은 보통 과학자들의 노력과 연구를 통해 탄생하는 경우가 많죠. 네, 하지만 전자기학 발전의 기반이 된 정전기는 위험천만한 실험이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전기 탄생의 비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문고리를 만졌을 때 찌릿하거나 머리를 빗으면 폭탄처럼 솟아오르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현상을 바로 정전기라고 하죠. 정전기는 언제 처음으로 발견된 걸까요? 인류 최초로 전기를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였습니다. 탈레스는 보석 종류인 호박을 헝겊으로 닦으면 닦을수록 먼지가 달라붙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마치 호박이 살아서 마법을 부리거나 심지어는 호박 속에 영혼이 깃들어 있어 물질을 잡아당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쉽게도 당시에는 정전기 현상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탈레스는 정전기 현상을 최초로 발견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정전기 발생 장치가 탄생된 것은 17세기 독일의 물리학자 오토 폰 게리케로부터였습니다. 유황으로 만든 크고 둥근 굴을 축에 끼워 돌리면서 건조한 손바닥으로 문지르면 구가 전기를 띠게 되는데요. 이 굴을 다른 물체와 접촉하면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정전기의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게리케의 발견 이후 더 강력한 정전기를 만드는 장치가 생겨나며 사람들에게 정전기의 존재도 조금씩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기는 사람들에게 짜릿함을 주는 용도나 통증을 줄이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이때는 전기의 위험성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위험한 실험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짜릿한 키스를 위해 정전기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빠르게 회전하는 유황공에 손을 얹고 상대방과 키스를 하면 짜릿한 느낌과 함께 불꽃이 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불꽃이 튀었다는 거죠. 그러나 정전기 발생 장치는 덩치가 큰 기계였기 때문에 기계가 설치된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를 저장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고민을 했고 1745년 독일의 물리학자 클라이스트는 전기를 담는 병을 만들었습니다. 병에 물을 담고 코르크로 막은 뒤 물에 닿을 만큼 긴 못을 마개에 꽂아 물속에 전기를 흘려 넣은 후 못을 뽑는 방법이었어요. 전기를 더 잘 보관하기 위해 유리병 안팎에 금속을 입히고 못을 뽑으려던 순간 클라이스트는 뒤로 자빠집니다. 전기를 담는데 성공한 것이죠. 같은 시기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미센브루크 교수는 정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유리병을 만들었는데요. 오늘날 그 축전 장치를 라이덴병, 일종의 축전기라고 부릅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독일의 과학자인 클라이스트와 미센브루크는 독자적으로 라이덴병을 발명한 것이죠. 사람들이 라이덴병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결과 병에 바른 금속의 면적이 넓고 유리병의 두께가 얇을수록 더 많은 전기가 저장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는 이 라이덴병에서 저장한 전기로 작은 동물을 감전시켜 죽일 수도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라이덴병의 탄생으로 인해 장난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프랑스 연구자인 놀레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감전시키는 실험을 구상했다고 하는데요. 수도 원장이었었던 그는 200명의 수도사들을 불러모았습니다. 놀레는 200명의 수도사를 손잡고 둘러서게 한 다음 제일 바깥에 2명에게 라이덴병의 양극에 손을 대라고 명령했습니다. 손을 댄 순간 200명이 동시에 감전돼 뒤로 넘어갔고 전기의 위력에 놀라 2번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라이덴병은 대륙을 넘어 미국에도 전해졌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천장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그 근처에서 라이덴병으로 불꽃을 일으키는 전기 마술쇼가 유행이었는데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전기 마술쇼를 본 후 전기에 흥미를 갖게 돼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비 오는 날 프랭클린은 아들을 데리고 한적한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연 끝에는 뾰족한 금속 칩을 꽂고 연줄 끝에는 금속 열쇠를 매달았습니다. 번개가 전기라면 열쇠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죠. 시행착오 끝에 프랭클린은 금속 열쇠에서 불꽃이 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열쇠를 만지면 짜릿한 통증이 느껴졌죠. 이를 통해 번개가 신의 형벌이 아니라 정전기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실험을 신문에 발표하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탄생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피레침입니다. 벼락이 떨어지기 쉬운 건물의 꼭대기에 금속 첨탑을 세워 번개의 전하를 흡수해 피해를 막는 것이죠. 현재 피레침은 대부분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붕에 세운 뾰족한 막대기로 번개의 강력한 에너지를 끌어당긴 뒤 구리나 알루미늄 선 등을 통해 땅 밑으로 전하를 흘려보냅니다. 보통 피레침은 침 3가닥이 뾰족하게 솟아있는 모양인데 각기 다른 방향에서 생기는 번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3가닥보다 더 많은 침을 써서 다양한 각도에서 치는 번개를 정밀하게 잡아내고 있다고 하네요.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산업혁명을 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명의 진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까지에 정말 많은 과학자의 우연한 발견과 기상천외한 실험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연일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빨라지면서 4차 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감염 비중도 높아져 전국 어디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4차 유행이 현실이 되지 않게 느슨해진 방역 긴장감을 다시 조여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